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고 있는 배상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생초보, 입문, 용어 정리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뭐 용어 정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어떤 대화를 서로 이야기를 하려면 서로가 약속된 언어만큼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어 정리는 당연히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용어 정리만 따로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체계 속에서 이 용어가 어디에 들어가 있고 왜 이런 용어가 만들어졌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용어 정리에서 제가 지적법은 지적법 용어 정리 24개, 그 다음에 등기법은 필수 용어로 해가지고 30개 해가지고 총 54개의 용어를 제가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24개와 30개의 용어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제 강의를 마치고 한 번 정도는 반드시 확인을 하면서 이런 말이었구나 라고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용어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은 자료를 옆에 딱 펼쳐놓고 이제 제 강의를 들으면서 보면서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럼 일단 저는 항상 이 시점이 되게 되면 이제 강의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기존에 공부를 하셨는데 아쉽게도 조금 점수가 모자라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 하시는 분이든 아쉽게 시험이 안 돼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든 공통적으로 꼭 우리가 학습을 하기 전에 가지고 가야 될 방향성이 있습니다. 방향성. 그럼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은 뭐냐면 우리가 학문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기술을 익힐 것이냐, 이거에 관해서 맨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든 기존에 공부하시는 분들이든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이 공부를 학문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기술을 배운다라고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기술을 배우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학문적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첫 번째 좀 경계해 두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부동산 공시법. 자, 부동산 공시법은 크게 공간정보법, 줄여서 공간정보법이라고요. 정식 명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 법안에서 지적과 관련되는 법이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지적법 이거 학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다, 그죠? 처음으로 법을 접하고 있으니까. 그럼 부동산 공시법에서 이 지적법이라는 법과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을 왜 학습을 해야 되는지, 거기서부터가 공부 방향성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걸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지만, 이래서 이 파트에서는 이런 부분을 내가 학습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적법과 부동산 등기법은요, 부동산에 관한 정보, 자, 부동산과 관련되는 많은 정보가 있거든요. 그러한 정보를 공시한다라는 표현은요, 한자로 공공연할 공자고 시자가 보일 시자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공연히 보여주는 법이다. 이게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그럼 공시라는 표현은 달리 말하면 일정한 정보를 외부에
알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국가기관에서 왜 외부에 알려야 되느냐? 이제 거기서부터 또 출발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하나의 사례를 제가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야 접근하기가 편할 테니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토지를 좀 취득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토지를. 그 토지가 어디에 있는 토지냐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29번지에 있는 토지에 관해서 정보를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29번지 토지를 여러분이 매수를 하고 싶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매수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 매수를 하고 싶을 때 갑이라는 사람은 이 부동산과 관련되는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정보가 29번지 토지가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건지, 면적이 얼마일지, 또는 이 토지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인지, 즉 그 토지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지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인지, 그 토지는 사람들이 보행을 위해서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인지, 그 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도로인지 대인지 흔히 말하면 대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는 흔히 토지의 사용 목적 해가지고 지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이 토지가 29번지 토지는 토지가 반듯한 직사각형의 토지인지 정사각형의 토지인지 마름모의 토지인지 역삼각형의 토지인지 토지의 모양이 어떤 모양일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토지의 모양을 나타내는 게 토지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을 그 토지의 경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감정이입을 좀 시켜보세요. 여러분이 갑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토지를, 이 토지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 토지를 사려고 하는데 그 토지와 관련되는 정보를 막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정보를 보고 싶을 때 국가기관이 만드는 공적 서면, 공적 장부가 있어야 그걸 보고 이 토지는 여기에 소재하고 있고 이 토지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고 이 토지의 면적은 이만큼이고 이 토지의 용도는 이런 용도고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얼마고 이 토지의 토지 등급은 어떻게 되고 이 토지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런 정보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의 자료를 국가가 만드는데 국가가 만들어서 이 자료를 여러분에게 공시, 외부에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자료가 뭐냐? 이 자료를 지적에 관한 공적인 장부라고 해서 지적공부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땅지자, 기록할 적자. 땅을 기록해서 외부에 공시하는 공적인 장부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지적 공부가 만들어져야지만 외부에 공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금방 제가 부동산 공시법은 지적법과 등기법이 있다고 했는데 지적법이라는 법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적 공부를 만드는 과정, 이 지적 공부를 만드는 과정, 만들어서 외부에 공시하는 과정을 법으로 탁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적 공부에 어떤 내용을 등록할 것이고, 그 등록되는 내용은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고, 그 결정된 내용이 공시가 되다가 달라지면 또 어떻게 정리를 해서 공시할 거냐. 이게 지적법이라는 법의 요체예요.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적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내가 어떤 토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그 토지를 나는 매수를 하고 싶어. 근데 그 토지와 관련되는 정보를 보고 싶은데 그 정보의 내용이 지금처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여기까지를 토지의 소재라고 하고요. 29를 토지의 지번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재라 지번, 면적이나 지목, 이런 경계, 기타 등등의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싶을 때
보고 싶을 때 정보를 알아야 우리가 매수를 할 거냐 그지 결정할 거니까 보고 싶을 때 우리는 뭘 보느냐 지적 공부란 것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가 이 지적 공부를 뭐 한다? 만들어야 되죠. 이것을 만드는 과정을 법으로 나타낸 것이 무슨 법이다? 예, 지적법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여러분이 수험생 여러분이 갑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직접 갑이라고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편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 내가 이러한 토지에 드러나는 물리적 현황들, 이런 현황들을 알고 싶을 때는 지적 공부란 것을 보면 되겠구나. 그러면 국가가 지적 공부를 다 만들어 놨겠구나.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 확인을 했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문득 이 토지가 드러나는 외부의 물리적 현황 등은 지적 공부를 보면 알겠지만,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 토지가 혹시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건 아닐까? 또는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굴까? 소유자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토지의 소유권자는 누구일까? 소유권자. 그럼 혹시 이 토지에 누군가 전세를 들어와서 살고 있지는 않을까? 누가 전세를 설정해서 살고 있지는 않을까? 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까? 또는 이 소유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유자가 이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을 하고 돈을 빌려 쓰지는 않았을까? 그때 이루어지는 권리를 우리는 등기법에서 배우겠지만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권자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권자. 이렇게 권자, 그죠? 그러면 이 토지에 관련해서 소유권자는 누군지, 이 토지에 담보로 제공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이 토지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기타 등등의 많은 권리적 부분이 궁금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의 소유권이라는 권리와 아래에는 크게 나누면 소유권 외의 권리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들, 이런 권리를 여러분이 궁금해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그게 궁금한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보느냐면 등기부라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를 보고 역삼동 29번지 필지의 토지는 누가 소유자인지, 그게 토지의 전세권이란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저당권이란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뭘 봐야 한다? 등기부를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그럼 역시 마찬가지 뭘 만들어서 이 등기부를 만들어서 또 외부의 정보를 알려줘야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등기부를 만드는 과정, 이 등기부를 만드는 과정이 어디에 있냐면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에 이 등기부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외부에 알릴 건지에 관한 내용이 어디에 들어와 있다? 부동산 등기법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죠. 내가 어떤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를 알고 싶어. 근데 그 토지에 관한 정보가 이렇게 소재라든지 지번이라든지 지목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뭐 경계라든지, 즉 토지가 가지는 외부에서 드러나는 물리적 현황들, 그 현황들을 알고 싶으면 나는 뭘 봐야 되겠다? 지적 공부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 지적 공부가 만들어져 있어야지만 내가 그것을 발급이나 열람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이 지적 공부를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지적 공부를 만드는 과정이 어떤 법에 규정되어 있다? 지적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두 번째, 나는 이 토지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권리적인 부분을 보고 싶어. 그러면 나는 뭘 보면 된다? 등기부를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적기관에서 등기부를 만들어서 외부에 공시를 해놔야 볼 수 있겠다. 그죠? 예. 그때 이 등기부를 만드는 과정을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에 규정을 해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공인중개사가 하는 업무가 뭐예요? 부동산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죠. 그럼 부동산을 중개할 때 이 부동산은 면적이 얼마이고요. 이 부동산은 토지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토지는요.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이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이고요. 이 토지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담보를 제공해서 대출 금액이 5억 정도가 있는 토지입니다. 이렇게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럼 설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는 뭘 보고?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보고 설명을 한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부동산 공시법을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부터 일단 첫 번째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방향성이 설정이 되었다면 이걸 간단하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법을 왜 배워야 되는지 일단 방향성은 잡았고요. 그럼 부동산 공시법은 크게 무슨 법과 지적법과 그렇죠? 등기법이라고 크게 나누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토지의 소재라든지 지번이라든지 지목이라든지 뭐 경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알고 싶을 때는 무엇을 보면 된다? 지적 공부를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학습 용어로는 지적 공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뭐 지적도, 임야도 이런 애들이 지적 공부의 한 종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관련되는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 장부의 총 합쳐진 용어를 지적 공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등기법에서는 그 토지의 권리자가 누구지? 소유권 외의 권리는 어떤 권리가 있지? 그걸 보려면 뭘 봐야 한다? 등기부. 그죠? 등기부 이렇게요. 이렇게. 그럼 이 등기부를 만드는 과정이 어디에 있고? 등기법에. 지적 공부를 만드는 과정이 어디에 있다? 지적법. 그러면 우리 등기법과 지적법은 결국은 내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즉 내가 알고 싶은 정보가 권리적인 부분을 내가 알고 싶다면 여러분은 그 토지의 등기부를 봐야 되고요. 그 토지의 권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권리적인 외적인 부분, 그걸 우리는 나중에 사실관계적인 부분 이런 표현을 써요. 즉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크게 권리적인 부분을 권리관계라고 표현을 쓰고요. 토지의 물리적 현황,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기타 등등의 사항들을요. 사실관계에 관한 현황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은 법률 용어라기 보기는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서로 교감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약속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우리는 권리적인 부분이다라고 해서 권리관계의 현황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토지의 물리적 현황적인 부분, 그 현황을 우리는 사실관계에 관한 현황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지적법의 지적 공부는 사실관계에 관한 현황을 공시하기 위해서 주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등기부는 권리관계적인 부분을 외부에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해결했죠? 그럼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봅시다. 방향성에 대해서. 자, 살면서 나는 어떤 토지를 보고 싶어? 토지에 관한 정보를 알고 싶어? 내가 그 토지에 관심이 있어? 하면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관련되는 사실관계에 관한 현황을 보고 싶다면 나는 뭘 보면 된다? 지적 공부를 확인하면 된다. 자, 그런데 나는 그 토지의 사실관계적인 현황이 아니라
권리적인 부분의 현황을 좀 알고 싶어, 그 토지에. 그럼 나는 뭘 발급받아서 보면 된다?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보면 된다. 요게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가지는 기본 마인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을 배우는 것은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시험을. 그 내용 하나만 알고 있으면 공시부분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을 보는 학문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지적 공부를 어떻게 만들 거니? 에 관해서 이 지적법이라는 법에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가 뭔지는 알겠지만 그럼 등기부 어떻게 만들 거니? 라는 부분이 어디에? 등기법에 규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총 24문항을 부동산 공시법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지적법에서 12문항, 등기법에서 12문항 해서 총 24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배워야 될 세법이 있잖아요. 세법. 그러면 세법이 16문항에서 총 합쳐가지고 40문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또 해야 되냐면, 자, 그러면 선생님, 네. 그러면 결국은 지적법이라는 법은, 자, 지적법이라는 법은 달리 말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분을 줄여서 우리는 공간정보법이라고 부르고 이 공간정보법 안에는 다양한 유형의 법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유형의 법들 중에서 지적과 관련되는 법률만 우리가 시험 범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지적에 관련되는 부분이므로 그냥 줄여서 지적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적법이라는 법을 딱 배울 때 기본 마인드는 내가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알고 싶은데 권리관계보다 나는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을 좀 알고 싶어. 그럼 그 알고 싶다면 지적 공부를 봐야 되는데 그 지적 공부를 만드는 과정이 이 지적법이라는 법에 규정되어 있겠구나라는 마인드에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적법의 법 조문을요 하나씩 나열을 하다 보면 어떻게 나열이 되어 있냐면 그 순서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토지를 세는 단위가 있어요. 여러분이 볼펜을 셀 때 어떻게 세죠? 한 자루, 두 자루, 세 자루, 네 자루 이렇게 세죠. 책을 셀 때는요.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이렇게 셀 거예요. 사람을 셀 때는 어떻게 세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세죠. 이렇게 물건 있잖아요, 물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셀 때 사용되는 용어가 서로 약속된 언어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셀 때 한 개, 두 개 세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책을 셀 때 한 권, 두 권 이렇게 세지 한 손, 두 손, 세 손 이렇게 세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용어적인 언어들을 우리는 태어났을 때 우리가 책을 셀 때는 한 권, 권자를 쓰는구나. 사람을 셀 때는 인자나 명자를 써야 되는 거구나. 그죠? 포괄적으로 물건을 셀 때는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세는구나. 우리가 생선을 셀 때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또 가축을 셀 때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마리라는 단어를 세는구나. 이렇게. 그럼 그거는 우리가 태어나서 체득한 언어잖아요. 그죠? 근데 법률 용어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잘 듣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용어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알고 가야 이 공부를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어의 정리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럼 그 용어의 정리를 그냥 단순하게 해버리면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지적법이라는 법은 지적 공부를 만들어서 외부에 공시하기 위해서 지적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지적 공부를 만드는 과정, 그죠? 그 과정을 보면서 용어를 하나씩 익혀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용어가 뭐냐면 토지를 세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셀 때는 한 명, 두 명이라고 했죠. 그럼 토지를 세는 단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토지를 셀 때는요. 필지라는 단위를 붙여서 토지를 세요. 그러면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이렇게요. 그래서 1필지 이렇게 세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이 1필지에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와 관련되는 정보가 있을 건데
지적법은 사실관계에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권리관계를 보려면 제가 뭘 보라고 했죠? 그렇죠. 등기부를 보라고 했잖아요. 등기부. 그러면 권리에서는요, 소유권도 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있고 다양한 권리가 있을 건데 우리가 지적과 관련되는 법률, 즉 지적 공부에도 권리적인 부분을 부수적으로 기본적인 정보는 공시해 준다고요. 그래서 권리관계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만 공시 사항으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사실관계와 권리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이 지적법이라는 법은 우리는 권리관계가 아니라 주로 무엇을 공시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다만 부수적으로 누가 소유자인지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권리관계는 지적 공부에도 공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필지에 관련해서 지적 공부에 물리적 현황 사실관계를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실관계가 어떤 게 있는지를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 토지의 소재, 토지의 지번, 토지의 지목, 토지의 형상을 나타내는 경계, 이 형상을 일정한 수치값으로 나타낸 것을 좌표, 그리고 그 토지의 면적,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막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적고 있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것을 누군가는 이 토지의 소재는 어디입니다. 이 토지의 지번은 이렇습니다. 이 토지의 용도는 이겁니다. 이 토지의 면적은 얼마입니다. 라는 것을 누군가는 조사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럼 그 결정을 해야 그걸 제가 말씀드린 공시장부인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서 공시를 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조사, 측량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 결정권자가 누구냐면 대한민국의 전 국토는요, 최종적인 관리권자는 국가입니다. 국가. 그래서 조사 측량에서 결정하는 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러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조사 측량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럼 결정을 했다면 이제 이걸 등록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지적 공부를 만들려면. 그죠? 그러면 이걸 어디에 등록을 하느냐? 지적에 관한 공적인 장부, 즉 지적 공부라는 곳에 결정되어진 정보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등록되면 지적 공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만들어진 거 갖다 버려요? 아니죠. 이 정보가 안전하게 여러분에게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이 지적 공부를 국가기관은 관리를 한다고요. 비치도 하고 어딘 장소에 비치도 하고 보관도 하고 안전하게 보관한다는 거죠. 그럼 그 보관된 정보를 여러분이 알고 싶다면 그 정보를 국가가 외부에 공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자, 여기까지 오셨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 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봐도 될까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부동산 공시법에서 배우는 법이 지적법과 등기법인데 그럼 선생님의 말씀대로 따른다면 지적법이라는 법은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에 관련되어서 사실관계적인 부분, 즉 토지의 권리적인 부분이 아닌 내용들을 주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든 공적 장부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적 공부를 만들어서 공시하기 위해서 법으로 규정해놓은 법이 지적법이란 건가요? 네. 그럼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런 거란 건 말이죠. 네. 그럼 이걸 누가 결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해서 어디에? 그렇죠. 지적 공부에 뭐 하면 된다? 등록을 시키면 되고 그 등록된 정보를 관리하고 관리된 정보를 외부에 공시한다. 이게 이런 과정적 절차들을 규정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렇게. 그러면 그럼 이 토지가 지번이 몇 번지인지, 지목이 어떻게 되는지, 경계는 어떻게 되는지,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지번은 어떻게 결정을 해서 등록을 해라, 지목은 어떻게 결정해서 등록해라, 면적은 어떻게 해서 결정해라, 그런 구체적 내용 하나하나들이 지적법에 그러면 규정되어 있겠네요. 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공시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권리관계적인 부분은 크게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다고 했죠. 그럼 권리관계를 보려면 뭘 보라고 했죠? 등기부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권리관계는 등기부에서 대부분 다 공시하는데, 그래도 우리 지적공부에는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지만 이 권리관계의 기본적인 정보인 누가 소유자인지에 관해서는 지적공부에서도 공시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수적으로. 그래서 권리관계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만 부수적으로 공시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적법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이 지적법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라고요. 그럼 배워야 될 내용인데 지적공부의 종류가 총 8가지가 있거든요. 그 8가지 안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뭐 기타 등등의 공적인 장부 등이 다 모여서 통칭해서 쓰는 용어가 지적공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지적공부에 등록을 시킬 때 이 등록되는 얘네들이 어떤 지적공부에는 무엇이 등록되고 어떤 지적공부에는 어떤 것이 등록되고 그게 분리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암기하는 게 시험 문제라고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번을 조사 측량해서 모든 토지에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하라라고 법으로 만들어놔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 토지의 지번은 이렇게 결정해라. 이 토지의 면적은 이렇게 결정해라. 그걸 법으로 정해놔야지만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토지를. 그러면 어떻게 면적을 결정해라. 지목은 어떻게 결정해라. 그거 하나하나가 법 조문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 조문을 여러분에게 물어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지번을 이렇게 부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부여하는지를 모르면 그 문제는 X, 틀리게 될 거고, 그 내용을 이제 알게 되면 맞추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은 내가 지적법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적법이 만들어져 있고, 지적법에는 어떤 내용이 법제화되어 있고, 그 내용 안에 내가 어떤 내용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느냐까지를 보면 오늘 여러분은 3단계 중에서 2단계가 끝난 거예요. 지적법이라는 법은 사실관계를 외부에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지적공부를 만들어서. 그럼 지적공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그게 2단계. 그죠? 그럼 3단계는 이런 애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공시되는구나. 그러면 그때 지번은 어떻게 결정할 거니? 이게 3단계인데 어떻게 결정할 거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본 강의 때 이런 경우에서 지번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번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라는 것을 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하나씩 알고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느냐면 여기에 있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그러면 우리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제가 지금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앞으로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될 텐데 내년 1년 동안 우리가 시험 치러 갈 동안 많이 하게 될 텐데 제가 읽을 때마다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이라는 애들은요. 긴 용어를 있잖아요. 가능하면 축약해서 약속된 언어로 새로운 용어를 또 파생해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법에서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우리 법에서는 줄여서 뭐라고 부르느냐면 토지의 표시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토지의 표시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면 선생님, 네. 그럼 앞으로, 그럼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나요? 어떤 토지가 있다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 측량해서 결정하는 자가 국장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나요? 네. 선생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조사 측량해서 결정하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말해도 되나요?
네. 선생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토지의 표시를 조사 측량해서 결정하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해도 되나요? 네. 그러면 이 단어와 이 단어는 동의어인가요? 네. 그래서 단순히 과거, 요즘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주 오래전에는 시험 문제 토지의 표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줄여서 우리는 토지의 표시라고 용어화 시켜가지고 서로 약속되는 언어로 법률 용어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근데 이 토지의 표시라는 애가요, 영원히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끝나요. 등록시켜서 공시하면 끝나요.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행정구역의 명칭, 소재지, 행정구의 명칭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다들 아시죠? 토지의 용도도 달라질 수 있나요? 달라지죠. 토지의 형상, 모양도 분할을 한다든지 두 필지를 한 필지로 만든다든지 하면 경계 모양도 달라질 수 있고 면적값도 달라질 수도 있다고요. 근데 토지의 표시가 고정값이 아니라 사람처럼 자꾸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즉, 달리 말하면 토지의 표시는 새로이 정해질 수도 있고 토지의 표시는 변경이 될 수도 있고 토지의 표시는 말소, 소멸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토지라는 개념은 공유 수면 하의 토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바다 밑에 있는 토지는 토지라고 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물이 차 있는 최대 만조이선 이상의 토지를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토지가 바다로 해수면에 상승해가지고 바다로 잠겨버리면 그 토지의 표시, 즉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은 다 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토지의 표시는 새로이 정해질 수도 있고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말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토지의 표시가 새로이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되면 다시 이 지적 공부를 물리적 현황에 맞도록 다시 정리를 해서 외부에 뭐 하자? 공시하자. 이런 절차가 또 필요할 거잖아요. 그죠? 결정해서 등록을 해놨는데 지목이 달라져요. 그럼 지목이 달라지면 다시 지적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해서 공시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법학자들은 용어의 정리를 또 만든 거예요. 이렇게.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되면 말이 또 길죠. 기니까 이 표현을 뭐라고 바꿔서 쓰자라고 또 약속을 했냐면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렇게 용어를 또 바꿔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조금씩 용어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네요. 네.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 1년 동안 계속 극복해야 될 과제예요. 빨리 용어를 익혀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 표현은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되면 이 말과 동의어입니까? 네, 이렇게. 그러면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 표현을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되면 이 말과도 동의어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용어적인 부분을 빨리 체계를 잡고 익혀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네요.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되면 지적 공부를 다시금 정리해서 공시해야 되죠. 그럼 그 말은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적 공부를 다시금 정리를 해서 공시하면 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그래서 지적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될 수 있는데 마지막 3단계는 측량 파트이기 때문에 변론으로 하고요. 크게 2단계로 보시면 돼요. 행정적인 업무 절차는. 그죠? 그럼 그게 뭐냐면 공시한다. 이 과정이 1단계예요. 2단계가 공시했는데 공시되는 정보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되면 즉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지적 공부를 정리해서 공시한다. 이게 2단계. 그럼 3단계가 뭐냐? 측량 파트예요. 측량은 기술적 파트이기 때문에 나중에 변론으로 해서 여러분하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 여기까지가 지적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결론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결론은 뭐예요? 토지가 있다. 그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측량해서 결정해서 이를 등록했다. 근데 그 등록된 정보가 달라진다. 달라지면 다시 정리해서 공시한다. 결론은 뭘까요? 지적 공부를 계속 만드는 과정을 법 조문화 시켜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때 그 지적 공부를 만들 때 개별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어떻게 정리가 되어 들어가는지 그런 내용들이 법 조문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을 거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는 하나씩 암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토지 이동의 사유가 몇 가지가 있냐면 우리 지적에서는 총 11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 11가지 사유를 살피면서 이 과정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저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네.